그렇게 이제 이슬람, 아랍 상인들에 의해서 그런 교역이 시작되면서 아랍의 문명이 많이 전파되고 특히 이제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가 전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내에도 원래 이슬람이 오기 전에 뭐 토속적인 신앙도 지금도 뭐 토속적인 신앙이 뭐 있고 그러니까 술 신앙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뭐 또 유럽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가 들어오면서 토속 신앙하고는 무슨 갈등이 없었습니까? 예, 뭐 이슬람하고는 큰 갈등은 없었다고 되게 학자들은 봅니다.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신앙은 이제 다신교였죠. 한마디로 신에 대한 어떤 개념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신입니다. 한마디로 조상을 잘 모셔야만이 복이 들어오고 조상을 잘 못 모시면 이제 불행해진다. 그런 하나의 조상신의 개념이었고요. 근데 이슬람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큰 반발은 또 뭐 없었던 걸로 이제 합니다. 쉽게 수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슬람이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갈등이 드물었다. 두 번째 이제 이슬람이 왜 쉽게 수용이 됐냐? 이 이슬람이라는 것이 이제 그 시기죠. 어떤 이 강요성이 없고 한마디로 이제 돈을 내면 세금을 내면 뭐 다른 타 종교도 뭐 인정을 해줬다. 그런 간용성이 하나 그것이 있었고요. 그럼 또 하나는 대개 이제 이슬람이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북아프리카 진출을 할 때 이 병사들, 아랍 병사들만이 별도로 사는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스르라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서 살고 그 특정한 지역에 살고 아랍 병사들이 이 현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지 마라. 왜냐 현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주민들을 이렇게 강탈하게 되고 이제 자꾸 이렇게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걸 방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출을 했을 때 북아프리카에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큰 반발이 없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집트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런데 이집트가 이 7세기 전에는 되게 한 300년 동안 그리스 지배를 받았죠.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후손으로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민족 지배에서 실증이 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랍 이 세력을 쉽게 수용한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아프리카 하면 이제 그런 이제 아랍의 영향 그리고 또 유럽인들의 영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종 쪽으로는 또 특히 또 면에서 더 강해졌습니까? 어떤 지역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상당히 영어도 잘하고 또 프랑스어도 잘하고 이게 그런 언어를 쓰고 아프리카에 원래 언어도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이제 아프리카 언어라고 알려진 거 보면은 스와힐리어라고 하는데 스와힐리어도 아프리카 언어와 다른 언어가 어느 정도 이게 이게 뭡니까? 다른 언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금 이게 하나의 그 형태를 갖춰가지고 정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 아프리카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예, 아프리카 언어도 한 2,100여 종이 됩니다. 아주 언어가 많죠. 인종이나 부족들만 해도 아프리카 전체 한 2,000개 인종이 있다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 언어도 많습니다. 아까 스와힐리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스와힐리어가 아까처럼 이게 대표적으로 아랍인들이 동아프리카에 와서 반투족입니다만 거기 현지 여성들하고 결혼을 또 해서 이제 혼을 하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랍어와 그게 반투어 그 언어가 서로 합성이 된 게 스와힐리어라 합니다. 스와힐리라는 뜻이 해안가의 사람들. 이제 이 보면 뭐 케냐, 소말리아 그 다음에 탄자니아 뭐 이렇게 이런 지역은 다 인도양 해안가죠. 근데 해안가 사람들 언어 그게 이제 스와힐리어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와힐리어 지금 사용하는 인구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예, 동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예를 들어서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그다음 모잠비크 일부에서는 이 스와힐리어를 공용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탄자니아가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이게 왜 탄자니아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비교해서 이 내란이라든가 쿠데타가 없이 안정적인 나라로서 이제 그렇게 평판이 좋으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 공용으로 스와힐리어를 이제 탄자니아가 채용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공용으로서 이 스와힐리를 발전시켜서 그걸 모든 국민들이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통합을 이루는데 큰 하나 역할을 한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스와힐리어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언어라고 말씀해
해도 되나요? 말을 해도. 예, 뭐 스와힐리어 사용하는 인구가 동아프리카에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되고 지금 아프리카 연합 AU의 공식 언어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의 지금 주요한 언어들이 영어, 프랑스어, 이제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언어들은 옛날 다 식민지 종주국들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언어로 볼 때 이제 스와힐리를 이제 꼽습니다. 그러면 스와힐리어가 어디서 그게 중요하냐? 뭐 1억 정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알기는 중요한데 역할을 하는 것이 스와힐리를 보고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 1960년대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아프리카가 독립을 할 것이냐를 놓고 이 문학가들이 이제 많은 이제 글을 쓰죠. 글을 쓰면서 이제 온 게 이제 나이지리아 유명한 뭐 이렇게 문학가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스와힐리어로 이제 문학 작품을 쓰게 됨으로써 이 흑인의 정체성을 하나의 제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스와힐리의 의미가. 그럼 스와힐리어의 그 문자화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스와힐리가 정통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게 스와힐리가 이게 막 아랍어로 표기가 되게 되다가 결국은 그것이 이제 나중에 영어로 알파벳으로 표기가 되죠. 되는데 이제 그 독일이 이제 1880년대부터 이제 1991년도 1919년도까지 탄자니아를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하니까 그 대가로 이제 영국이 탄자니아를 이제 식민지 지배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이 독일이 식민지 할 때 이 스와힐리어를 좀 더 현대적인 언어로 체계화를 했다고 합니다. 뭐 보면 독일에 보면 훌륭한 언어학자들이 좀 많습니다. 탄자니아는 뭐 이 독일의 식민지,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영국의 식민지, 그 다음 독립에서는 이제 뭐 탄자니아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세 개의 언어를 다 쓰게 되네요. 어떻게 국민들은 뭐 약간 혼란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탄자니아 독립에 이제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분이 이제 니엘레라는 분인데 국부로 이제 숭송을 받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스와힐리어를 공용어로 채택을 해서 먼저 국민들의 이제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 부족 중심의 있던 이 지방의 있던 이 지방성을 타파를 하고 하나의 중앙 집권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 이제 스와힐리어입니다. 그래서 스와힐리어가 탄자니아 국민을 통합시키는데 중요한 기제가 됐다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스와힐리어가 널리 통용이 되다 보니까 문맹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문자 해독률이 올라가게 됐죠. 지금 스와힐리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억 정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연합에 공식 언어가 채택이 됨으로써 스와힐리어가 중요한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와힐리어가 주로 사용되는 나라가 주로 이제 동남부에 있는 나라라고 보면 되겠지요. 케냐 같은 경우는 영어를 주로 쓰지 않겠습니까? 영어도 쓰고 스와힐리어도 많이 씁니다. 예, 대개 지금 이 스와힐리어가 통용되고 있는 나라가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모자비크 일부 그렇습니다. 동부 아프리카, 짐바브웨도 조금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또 이건 또 화제가 흐르는데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도달하기 이전에 제 말씀은 이제 사하라 이남이죠. 동부 아프리카에 이제 명나라에서 중국의 뭐 그때는 명이죠. 명에서 대함대를 파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럽인들보다 이제 그 동부 아프리카 쪽에는 더 이렇게 빨리 갔지 않느냐. 뭐 몇십 년이겠지만은 그 명나라는 어떻게 해서 또 이게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가게 됐습니까? 네, 이제 정하라는 이제 명나라 장군이 이제 이게 뭐 대규모 선박을 이끌고 1401년도부터 1430년도, 15세기 초반이죠. 이 아프리카 중에도 북아프리카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이 대항해의 하나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랍하고 이제 동아프리카에 이제 뭐 이렇게 해상 물류가 잘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아랍
사람들이 인도하고 이렇게 중개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하고 아라비아 반도하고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는 이미 고대부터 이렇게 하나의 해상 루트가 바닷길이 열려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인도양은 거의 뭐 그런 아랍의 상인들이 해가지고 바다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중국의 명나라 때 이제 정하가 이제 수십 척의 배를 이끌고 이제 왔는데 그 온 이유가 대개 유럽 같은 경우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명나라 것은 좀 틀립니다. 한마디로 조공무역이죠. 다시 말해서 명나라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 나라까지 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해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한 30년 정도 합니다. 이게 이제 대개 기록에 따르면 이제 기린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간 거죠. 조공의 선물로서 이제 명나라 그때 영락제죠. 영락제한테 바쳤다. 이 기린이 왜 이제 중요하냐 하면 기린이라는 것이 이제 성스러운 동물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린이 있으므로 기린이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명나라까지 와서 왔다 그러면 얼마나 명나라 한계로서는 정통성을 이제 이게 인정을 받기 쉬웠다. 그렇죠. 중국의 이제 그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동물들의 그게 중에 하나가 용도 그렇고 기린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 기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동물이 이제 왔으니. 당시 영락제로서는 자기가 이게 즉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계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이게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제 그 아프리카 진출을 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쫓겨갔던 근 문제인가 그분의 후손들이 어디에 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잡아들이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진출을 해서 동아프리카까지 왔다는 말도 있고요. 지금도 보면 동아프리카 이게 이제 케냐 지역입니다. 케냐 지역에 어느 섬에 가면 그런 명나라 병사들이 와서 그게 그냥 체류해서 살았다는 그런 뭐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화의 원정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런 하나의 이제 대항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통해서 이제 인도양이라든가 뭐 이제 동남으로 갈 때 쉽게 갈 수 있다고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5세기 초부터 이제 정화 그 원정대가 이제 동남아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이 하교들이 동남아에 진출을 시작했다는 하나의 기원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남부 지방에 이제 중국인들이 동남아에 진출해서 화교로서의 하나 자리 잡게 된 계기가 정화의 원정에도 하나의 그 이유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그때 명이 노렸던 게 교역이라든가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빨리 끝난 거 보니까. 이제 1402년도에 시작해가지고 1433년도에 이제 끝나죠. 끝난 이유가 이제 영락제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이제 한기로 등극한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해금 정책을 쓰는데 그 해금 바다를 나가지 마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때 이제 만주족, 청나라족 나중에 만주족들이 이제 그 명나라를 침범함으로써 육지에 대한 방어를 튼튼히 해야 되지 해안선에 대한 방어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국력을 갖다가 이 북방 지역 거기에 대해서 이 만주족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금 정책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의 기본적인 것은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농업 국가고 그래서 이제 이 국가를 생각을 할 때 국가는 나무다. 나무인데 뿌리는 농업이고 그 다음에 나무 가지는 상업이다. 그래서 결국 나무가 튼튼하려면 농업이 잘 돼야지. 그래야 뿌리가 튼튼해야 국가가 유지가 된다. 이 상업이 발전하면 이게 나무가 흔들리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어떤 생각이 결국은 해금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명나라로서는 바다 진출을 막았고 결국은 이제 청나라로 넘어가게 됐죠. 네. 지금의 중국이 그렇게 보면은 서태평양 지역, 베트남과 동남아시아와 지금
해양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까지 자기가 뭐 예전에 한나라 때인가요? 뭐 저 명나라 때 뭐 그 이 활동했던 지역이라 해가지고 자기 그 이 영해 개념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러네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예, 뭐 까지 진출할 여력이 안 되죠. 안 되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이 중국 공산당 이후에 이제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은 보시겠지만 북방 쪽하고 이제 해안 쪽이 크게 두 개가 이제 이 방어선인데 결국은 이 해안 쪽을 해양 진출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중국 정부로서는 이 해안 쪽에 진출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국은 뭐 이게 남진해라든가 그다음에 그쪽 그 연안 지역을 자기들이 하나의 방어 지역으로 크게 생각을 하죠. 잘 아시겠지만 뭐 그쪽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거의 뭐 중동의 석유가 중국으로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죠. 여담이었습니다. 여담 하나 더 하다 보면은 우리 조선 초기에 그 조선에서도 그 세계 지도를 제작을 했는데 거기에 아프리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뭐 그때 뭐 조선에서도 아프리카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요? 예, 이게 되게 좀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그런 정보는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서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보면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이 내용을 좀 조금씩 이제 알게 된 걸로 이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지도를 이제 제작하게 된 거는 이조가 이제 건국이 됐던 이제 14세기죠. 그러니까 15세기입니다. 1402년도에 조선에서 만든 지도가 이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한 1.7m에서 한 1.6m 크기인데요. 이 지도를 만든 이유가 이제 조선이 새로 건국이 됐으니까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도 하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도를 이제 이승계 태조 때 만들었는데 이 만든 걸 어떻게 만들었겠냐. 그게 이제 되게 이제 추정을 하기로는 이제 몽골 원나라가 중국에서 이제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원나라가 이제 이게 중앙아시아도 지배하게 되고 그다음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슬람의 이제 여러 가지 지도들이 중국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조선에서도 보게 됐다. 근데 지도가 이제 이름을 줄여서 강리도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이 강리도에 보면 아프리카가 좀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이 강리도의 특징이 이 동아시아에서는 세계를 그린 최초의 지도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뭐 좀 불행히도 그 지도는 원본은 없고 필사본이 일본에 보관돼 있고 뭐 상당히 좀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든 지도인데 왜 일본에 필사본이 있냐? 근데 일본은 안 돌려주죠. 그래서 이게 이 강리도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대개 이제 지도는 중세 시대에 보면 이제 종교적인 지도였습니다. 뭐 이슬람은 뭐 자기가 섬긴 메카를 크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권에서는 예루살렘을 크게 이제 그리는 건데 이 이제 강리도는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유교의 어떤 걸 따서 지도를 그릴 때도 북쪽으로 주축을 삼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왕이 북쪽으로 앉아 있죠. 그럼 신하는 뭐 이렇게 남쪽으로 앉아서 남쪽을 보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선을 크게 그려놨습니다. 조선의 정통성을 이제 강화를 해야 되겠고, 예, 그래서 조선을 아주 크게 그리고 일본을 조그맣게 그려놨다. 그 다음에 좀 이게 아프리카를 좀 상세하게 그렸다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보니까 호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아마 사하라를 의미하지 않겠냐. 그러면 당시 조선에 있는 사람들 직접 간 것도 아닐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상세히 그렸겠냐. 그게 상당히 이제 의문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강리도가 있었다는 게 우리 이 조선으로서는 중요한 하나의 것이 됐죠. 세계를 알릴 수 있고, 그다음 조선이 큰 나라다. 그럼으로써 뭐 하나의 자존심, 뭐 그런 걸 고양시키는데 큰 게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아프리카의 인연도 아프리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이제 한 600여 년 전에 우리도 이제 조선시대, 조선 초기에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도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젊은 정책 지도자들이 만들어내는 밝은 미래의 아프리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그런 아프리카와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아프리카 특집을 진행해 가면서 우리 송 대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부 송 대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2부 시간에는 아프리카의 이제 불행의 원인이라고 주로 이제 그 말해지는 유럽인들의 아프리카의 침탈과 식민 지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외교원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